네, 이 사기라는 말 자체가 주는 부정적인 어감이 있죠. 근데 이제 사기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남을 속여서 그 사람으로부터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건데요. 손자병법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 정확한 어원은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 아니고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 이 태자가 위험할 태자예요. 즉 나를 알고 상대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가 않다. 오늘 강의가 바로 그런 겁니다. 사실 요즘 뭐 다들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사기를 치려고 하는 사람들은 사기를 당하는 사람보다는 100배 이상은 연구를 해요. 스터디를 하고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상대방이 어떻게 나올 건가 미리 그 예상 문제를 다 뽑아가지고 연습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속지 않겠다라고 생각해도 사실은 속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연 그 사람들이 주로 쓰는 수법이 뭔지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그래서 지피지기 하신 다음에 여러분들의 은퇴 자금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가이드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적이 외부에 있는 게 아니고 내부에 있는 적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게 노후 파산이라는 제도인데요. 노후 파산, 원래 노후 파산은 이런 의미입니다.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이제 더 이상 그 빚은 많은데 수입이 없으니까 나 손들어 버리는 거. 원래 파산이라고 하는 게 빚이 많은 사람이 나 더 이상 못 갚겠다. 그런데 계속 빚쟁이들이 독촉이 있으니까 좀 제발 이거 그만하게 해달라라고 하는 게 이게 파산 제도입니다. 이 파산 제도는 역사적으로 옛날부터 다 존재해 왔던 거예요. 중세에는 보면 이런 제도가 있었어요. 내가 정말 빚이 많아서 파산하겠다 그러면 이렇게 온몸을 빨가 벗고 뭘 하나 덮어 쓰고 마을 한 바퀴를 돌면 빚을 탕감해 주는 뭐 이런 제도가 있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원래 너무 빚더미에 있는 사람을 구해주는 그런 제도가 예전부터 있었는데 우리나라에는 파산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자, 72세 오모 할머니가 법원에 파산 신청을 했어요. 그럼 법원은 파산 신청을 했네? 그럼 파산 요건이 있거든요. 빚이 1,500만 원 이상이고 그다음에 수입이 별로 없고 그리고 앞으로도 이 돈 벌 가능성이 없고 이러면 법원이 판단을 해서 일단 파산을 내려주고 그 채권자들한테 이 사람은 더 이상 그 책임 추궁하지 마세요. 면책 결정을 내려줍니다. 그러면 일단 파산 결정은 금방 내려지는데 면책 결정, 이 사람을 정말 책임을 면해 주려 그러면 그 심사를 해야 돼요. 근데 심사를 하다 보니까 이상한 게 발견이 돼요. 이 신청하신 분은 72세 할머니인데 뭐 성형 시술 받은 이런 내역도 있고 또 고가의 화장품, 백화점에 화장품을 또 사고 그다음에 무슨 뭐 국세 체납이 한 700만 원이 있고 그러면서 매월 생활비가 카드값으로 500만 원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총 지고 있던 빚이 4,500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법원이 이거 이 할머니가 쓴 게 맞나? 이제 의심을 했죠. 그래서 이 면책을 하려고 하면 심사를 하는데 심사하러 오시는 날 이 법원 쪽에서 몰래 그 할머니를 따라가 봤더니 어떤 젊은이 차를 타고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젊은이 차가 수입차예요. 수입차에서 그 할머니가 내리셔서 이렇게 법원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면책 심사를 하는 심사관이 저 사람 누굽니까? 그러니까 아들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할머니 이 지금 쓰신 거 이거 할머니가 쓰신 거 아니죠? 그러니까 할머니는 이거 내가 쓴 거다라고 얘기하다 계속 추궁하니까 사실은 우리 딸하고 아들이 쓴 거다라고 된 거였어요. 자, 그러면 바로 이런 파산이 사기 파산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식이 사용한 돈을 내가 짊어지고 파산 신청을 하는 거죠. 원래 파산 신청은 이 수입이 없는 분들이 신청하면 잘 받아들여져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이걸 다 자기 쓸 거 쓰고 부모님에게 얹어가서 부모님이 이 파산 신청을 해버리면 웬만하면 받아들여지니까. 하지만 이 경우에는
적발이 된 거죠. 적발이 되니까 면책이 안 되고 4,500만 원은 갚으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것과 비슷한 사례가 또 있었는데 역시 60세 된 어느 부인께서 카드사로부터 계속 현금 서비스를 받아서 이 현금 서비스를 계속 이렇게 딸에게 붙여준 거예요. 붙여주고 카드 쓴 내용은 보면 이 아동복 그리고 요즘 그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서 계속 소액 결제가 이루어지고 이게 도대체 60세 이 주부가 할 이런 그 사용처가 아니었던 얘기죠. 결국 이 부분도 적발이 돼서 이 면책 결정이 불허가 됐습니다. 자, 이 부모 입장에서는 자식이 엄마 내가 좀 이렇게 힘드니까 일단 나 돈 좀 쓸게 쓰고 그냥 파산해버리면 돼. 파산 신청해버리면 그냥 없어지는 거야. 그럼 부모된 입장에서는 그 마음을 그것을 참 제의를 거절하기가 힘든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볍게 볼 게 아닌 것이 방금 이 사안에서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느냐. 그럼 그 자녀들은 사실은 이 돈을 어머니 명의를 빌려서 쓰면서 자기 마음대로 썼지만은 갚지 않을 생각으로 돈을 땡겨 쓴 거죠. 이러면 이 금융사에 대해서 사기죄가 돼요. 그 다음에 어머니는 그 사기죄의 공범이 돼요. 그럼 사기죄는 우리 형법에 징역 10년 이하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파산이라는 제도를 이용하려고 이게 뭐 서류를 꾸며서 내가 이만저만 하니까 파산 신청합니다라고 신청까지 했죠. 이건 또 별도로 파산법에 사기 파산죄라고 되어 있어요. 이 사기 파산죄는 또 징역 10년 이하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겁니다. 자, 그럼 내 자식을 위해서 이 도와준다고 했는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내 자식도 전과자가 되고 나도 전과자가 되고 이 내가 파산 신청을 일단 받게 되면 모든 금융 거래가 정지가 됩니다. 금융 거래가 정지가 되고 실제 제대로 된 생활을 하기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처음에 드리는 이유는 이만큼 잘 몰라서 이런 일을 저지르는 거예요. 내 자식을 위하는 마음 때문에 했지만은 결국 그것이 자식을 전과자로 만드는 겁니다. 올 초에 통계를 봤더니 1월, 2월 2달 동안 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파산 신청을 한 건수가 1,700건이었어요. 그런데 법원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느냐? 이 중에 상당수가 자식의 빚을 이렇게 업고 온 불효 파산일 경우가 많다. 그렇게 봐서 더 꼼꼼하게 심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꼼꼼하게 심사를 하고 문제가 있으면은 검찰에 고발까지 하겠다. 그래서 혹시라도 자녀분들 중에 사정이 어려워서 그러겠지만 이런 제의를 하실 경우에는 얘야 이거는 나는 그러고 싶지만 이게 그때 텔레비에서 봤더니 너도 사기죄로 들어갈 수가 있어. 그러니 그런 생각하지 마라고 조언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사기가 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본질적으로 드릴게요. 우리가 보통 사기란 말을 많이 쓰죠. 뭐 야 사기 치지 마, 너 뻥 치지 마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사기는 이 세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가 기망행위, 뭔가를 속이는 거예요. 뭐 이쪽 땅에 말이죠. 곧 도시고속철도가 지나갑니다. 그래서 땅값이 오를 겁니다. 뭔가 현혹되게 하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 기망행위.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처분행위. 그래? 그래서 뭐 땅을 산다든가 돈을 준다든가 내 속에서 뭔가 이렇게 내가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을 처분행위라 그러고 그 과정에서 내가 재산적인 손해를 입었다. 이 세 가지가 결합이 되어야만 사기죄인데요.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사기를 내가 당했다고 경찰이나 검찰에 고소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일단 고소. 형사적으로 고소한다는 것은 이거는 보통 독한 마음 먹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혹시 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남을 고소하거나 고소당해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런 분 안 계시죠? 그 쉽지 않아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과연 한 달에 우리가 남을 이 깜빵에 넣으려고 형사 고소, 이 형사 고소라는 건 정말 저 사람을 처벌해 달라고 하는 게 형사 고소인데 형사 고소를 한 달에 한 몇 건 정도가 접수가 될까요? 한번 각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달에 한 몇 건 정도가 경찰에 접수가 될까? 한번 여쭤볼게요. 선생님 한 달에 몇 건 정도 접수가 될 것 같습니까? 예.
300건. 300건. 한 달에 300건이면 1년이면 3,600건이다. 그죠? 예. 그다음 선생님은 한 달에 500건 이상. 500건 하면 한 6,000건 되죠. 1년에. 근데 세상은 그렇게 아름답지가 않습니다. 작년 통계인데요. 접수되는 형사 고소 건수가 한 달에 5만 건이에요. 놀랍죠? 그런데 저희들 같은 변호사들이 그 5만 건을 바라볼 때는 조금 달리 바라보는 게 실제 형사 고소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적어도 고소장을 쓰려고 그러면 혼자 못 씁니다. 일단 변호사나 법무사를 만나서 돈을 내고 써야 되거든요. 그럼 그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포기해요. 아유, 잘 먹고 잘 살아. 나 그냥 포기할래. 많은 분들이 포기해요. 하지만 그걸 포기하지 않고 변호사나 법무사를 만나서 돈을 내고 고소장을 쓰는 사람들이 있죠. 고소장을 써서 그걸 가지고 경찰서에 접수하러 가서 경찰서 앞에서 딱 독수리 마크를 보고 또 포기를 해요. 내가 이거 고소를 하면 나도 왔다 갔다 해도 에이, 잘 먹고 잘 살아. 또 많은 분들이 포기를 해요. 근데 그것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경찰서에 들어가서 접수를 하는데 요즘 경찰서에는 고소장을 웬만하면 받지 않으려고 해요. 즉 무슨 얘기냐 그러면 이거는 그냥 민사 문제니까 형사 고소하지 마세요. 고소거리가 안 됩니다라고 소위 빠꾸를 시켜요. 이게 엄청 많아요. 근데 그거를 다 뚫고 고소 접수된 건수가 한 달에 5만 건이에요. 그 말은 내가 저 녀석을 내가 형사 고소해야지라고 막 화가 나 있고 어떻게든 고소하려고 움직이는 사람 숫자는 한 달에 한 20만 명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소 건수 중에서 뭐 고소는 뭐 죄가 많을 거잖아요. 뭐 폭행도 있고 뭐 횡령, 배임도 있는데 전체 고소 건수 중에 압도적인 한 70%가 사기죄 고소예요. 그래서 혹자들은 뭐 대한민국이 사기 공화국이냐 뭐 이런 얘기할 정도로 그만큼 사기라는 것이 많이 지금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강의의 주제인 사기 어떻게 알고 피할까?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좀 아무래도 연세가 있으신 분들인데요. 그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가장 많이 당하는 사기 중에 하나가 소위 이 떴다방 사기더라고요. 떴다방 사기. 자, 대전에 사는 김모 씨, 65세인데요. 그분 집에는 이 천삼, 달마도, 원액기 막 이런 것들이 쫙 늘어져 있어요. 그 구입한 비용만 한 2,500만 원이에요. 자, 그럼 그분이 어떻게 해서 이런 걸 구입하게 되었는가? 이분이 슬하에 따님이 한 분 있었는데 출가해서 왕래가 잘 없고 남편은 몸이 안 좋아서 요양을 하고 있었어요. 혼자 집에 있는데 이웃 친구가 와서 야, 뭐 홍보관이 있대. 같이 한번 가보자. 그래서 홍보관에 따라갔던 것이 화근이었어요. 가니까 이 파릇파릇한 젊은 친구들이 쫙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어깨도 주물러 주고 그다음에 그 점장이라고 하는 젊은 친구가 착 달라붙어서 뭐 어머니 힘드시죠? 어머니 외로우시죠? 그러면서 너무나 친하게 대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자꾸 이제 뭔가 공짜 상품을 막 갖다 줘요. 이거 한번 써보시고요. 저거 한번 써보시고요. 그러니까 공짜 상품을 써보는데 뭐 상품도 괜찮은 것 같고 근데 매일같이 전화를 해요. 어머님 오늘은 어떠세요? 그 딸보다 훨씬 나은 거예요. 자, 그러다가 어느 순간 그 점장이 자, 어머니 이게 말이죠. 인삼보다 100배는 효능이 좋은 천삼이란 겁니다. 딱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 뿌리에 원래 300만 원짜리인데 180만 원에 저희들이 제공을 합니다. 꼭 한번 드셔보세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런 얘기를 들으면 조금 이렇게 거부감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점장이라는 친구가 또 어떻게 얘기하느냐. 제가 이번 달에 실적을 못 내면 제가 사실 잘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인간적으로 친해져 놓은 상태에서 물건을 이렇게 뭐 합리적으로 이게 건강에 좋다라는 얘기도 하지만 제가 이거 못 팔면 제가 잘릴 수도 있습니다라고 하니까 아이고 이 젊은 친구가 나한테 잘해줬는데 그래서 덜컥 그 제품을 산 거예요. 자, 그다음에 또 며칠쯤 지나고 나니까 달마도 그림을 쫙 보여주면서 어머니 이거 하나 집에 딱 갖다 놓으시면 집안의 모든 애군이 다 사라지고 지금 어르신 몸이 편찮다 그러셨지 않습니까? 그거 금방 나아지십니다. 이거
시중에 한 500만 원 하는데 제가 300만 원에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사게 된 거예요. 이게 원가가 한 10만 원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서 참 이게 희한한 게 자기보다 좀 못 사는 것 같은 저 소위 여편네가 저 점장한테 막 물건을 사니까 아니 자기도 약간 그 경쟁심 때문에 나도 좀 사고 이래 가지고 한 2,500만 원치를 사버린 겁니다. 이 지나놓고 보면 사실은 이 말도 안 되는데 그 상황에서 빠져들면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원래 이런 그랬는데 어느 날 가봤더니 이 홍보관이 싹 사라져 버린 겁니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 수소문 해봤더니 저기 또 청주에 가서 하고 있다고 그래서 그 아들같이 생각하던 점장을 따라가서 야, 너 왜 거기 가버렸냐 그랬더니 아니 아주머니 왜 그러세요? 완전히 이제 안면 몰수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 김 씨가 인터뷰할 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홍보관에 가면 누구든지 살 수밖에 없다. 우리 생각에 아니 가서 그냥 구경만 하고 뭐 주면 공짜로 먹지만 내가 안 사면 될 거잖아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가면 살 수밖에 없게 만든다는 겁니다. 원래 이 홍보관에서 주로 팔고 있던 제품들은 건강보조식품이 많았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이 건강보조식품이 가격이 많이 단가가 떨어져 버렸기 때문에 좀 종목을 바꿔서 주로 나오는 게 황금 두꺼비, 뭐 수맥 탐지기, 달마도가 또 자주 등장하고요. 또 황금 독수리, 또 동해비. 동해비란 게 뭐냐 그러면 항아리인데 이런 항아리를 집에 딱 갖다 놓고 있으면 역시 애군을 다 없앤다. 그래서 혹시 이 방송을 보시는 그 젊은 자제분들 중에 오랜만에 고향집에 갔는데 저기 독수리가 한 마리 있고 저기 두꺼비가 한 마리 있는데 어머니가 얘야 이 항아리를 집에 가지고 가라 그러면 이건 문제가 심각해진 거예요. 이 뭔가 문제에 지금 봉착해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공짜 상품에 현혹되지 마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 심리학자들은 이 공짜 상품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얘기를 해요. 프리츠 하이드라는 사람이 감정의 균형 이론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게 뭐냐 그러면 우리 인간은 기본적으로 내가 받은 만큼 남들에게 주고 싶은, 그 다음에 내가 준 만큼은 남에게 받고 싶은, 그래서 뭔가 심리적으로 균형을 이루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대요. 저는 이 심리를 저희 어르신들 보고 많이 느끼는데 제가 올해 결혼한 지가 20년째거든요. 제가 결혼을 좀 빨리 했는데 근데 지금도 저희 아버님 어머님이 식사를 하시면서 그 예전에 그 친구 말이야 우리 아들 결혼하는데 뭐 부줄 얼마 있어? 그 얘기를 지금도 하세요. 아니 살인을 해도 공소시효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15년이 있는데 저희 어르신들 머릿속에는 그 우리 집에 경조사가 있을 때 저 친구들이 우리한테 얼마를 했고 우리가 얼마를 줬고 그 계산이 쫙 깔려 있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심리의 균형이라는 거예요. 받은 만큼은 줘야 되고 근데 내가 준 만큼 받지 못하면 이 섭섭한 거죠. 공짜 상품이 그런 겁니다. 이게 받기 시작하면 하나 둘 받기 시작하면 나도 이거 뭔가를 줘야 된다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이 홍보관 떴다방에서는 자꾸 공짜 상품을 밀어 넣는 겁니다. 그리고 다양한 작전을 쓴다는 거죠. 우선 그 다양한 공연 같은 걸 한답니다. 그래서 무명 가수들을 불러서 음악 공연 시켜주고, 그 다음에 노래자랑 시켜주고, 그리고 이 건강 교양 강좌도 하고. 그러면 집에 혼자 있으면 심심한데, 그리고 뭐 자식들은 키워놨더니 제대로 오지도 않는데 이렇게 가보니까 너무 재미있게 해주는 거예요. 거기다가 요즘은 이 떴다방 업자들도 20대, 제가 이제 미인계란 말은 들어봤어도 미남계란 말은 처음 들어봤었어요. 이 20대 초반 이 남자애들을 쫙 포진을 시켜가지고 꽃 미남계를 써서 지극정성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좀 뭐랄까 외로움에 빠져 있는 중년 여성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이게 꼭 필요해서라기보다 이 친구가 여기서 돈을 벌려고 이렇게 노력하는데 내 자식 같은데 내가 좀 잘해주고 싶다라는 그 마음 때문에 과도한 구입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런 사건들이 터져도 잘 표면 안 되는 이유가 나중에 알고 보면 부모님들은 부끄러운 거예요. 자식들한테 얘기도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쉬쉬해버리는 거고. 그리고 이 홍보관이나 떴다방은
3개월을 넘지 않게끔 어딘가에 설치했다가 뻥 사라지고 딴 데 가고 뻥 사라지고 딴 데 사라지고 이러니까 이 꼬리를 잡기 힘든 겁니다. 원래 제가 상식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우리나라 소비자보호법에는 어떤 물건을 구입을 하면 이 변심 철회라 그래서 원래 물건을 사면 이 물건에 하자가 있으면은 나 이거 안 사겠다라고 철회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샀지만 내가 어떤 그 주문을 해서 샀지만 내 마음이 바뀌어서 나 이거 안 쓰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거를 14일 이내에 철회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홍보관이나 떴다방을 통해서 물건을 사는 건 전부 다 이런 소비자보호법에 걸리는데 산 다음에 이제 나중에 자식들이 알게 되는 거죠. 엄마 왜 이런 아니 이 황금 독수리가 뭔데 이거 사 이러면서 이 물건을 반품하려고 가면은 이거 14일 지났습니다. 못 바꿔줍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정치권에서는 이 소비자보호법을 노인 소비자보호법이란 걸 좀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노인들은 이 판단력이 젊은 사람보다는 빠르지 못하기 때문에 14일이 아니고 조금 더 긴 기간 동안 취소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두면 어떻겠는가 이런 이제 법이 만들어진다고는 합니다. 어떻든 누군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나에게 호의를 베풀 때는 일단은 의심을 하고 봐야 된다. 그리고 홍보관이나 떴다방 사기가 대단히 성행하고 있다. 요즘을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가 다단계 사례인데 아마 다단계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최근에 발생했던 사례를 말씀을 드릴게요. 보통 다단계는 뭐 조합, 이 컨설팅 업체, 금융 그룹 이런 식으로 적법한 업체로 보이는 명칭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다단계는 내 밑에 몇 명을 데리고 오면은 돈을 받는 이런 구조거든요. K 대동계 사기인데 이건 이제 어떤 거냐 그러면 일단 처음에 33만 원을 냅니다. 그럼 왜 내냐? 설명은 이렇게 하는 거죠. 일단 33만 원 내시면 6명을 모집을 하시면은 일단 저희들이 40만 원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또 6명을 모집하면 또 40만 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12단계만 가면 672만 원을 받으실 수 있는 겁니다. 야, 그러면은 33만 원 넣어서 내가 조금만 사람만 모으면은 672만 원이네. 쉽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 어떤 수학의 어떤 숨은 지뢰밭이 숨어 있는데요. 6명씩 12단계로 내려가면 됩니다. 그러면 6 곱하기 6 곱하기 해서 12번을 곱하면 얼마가 나오는가? 21억이 나와요. 그러면 그 말은 지금 세계 인구가 한 거의 70억 조금 안 되는데 세계 인구의 3분의 1을 내 밑으로 넣어야만 그 672만 원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숫자 노름 때문에 혹해가지고 이렇게 잘못되는 그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런데 일반인으로부터 돈을 이렇게 받는 거를 함부로 아무나 못해요. 이거는 엄격하게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금융기관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일반 회사가 저희한테 돈 주시면요, 저희들이 이자 풀려가지고 이만큼 드릴게요. 대부분 불법 다단계가 이런 식의 홍보를 하는데 이것은 다 수신 비스무리한 유사수신 행위다. 이것은 유사수신 행위 처벌법에 따라 처벌이 돼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런 얘기를 하시면 이 행위 자체가 범법 행위인 거예요. 조이팔 사기 사건 혹시 아시나요? 들어보셨죠? 이게 뭐냐 그러면 이 조이팔이라는 이 사람은 단군 이래 최대 사기 사건의 주모자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과연 살았냐 죽었냐 이것 자체가 뉴스거리가 돼서 아니 중국 가서 죽었다고 하는데 계속 이 피해자들이 얘는 살아있어 라고 했더니 또 얼마 전에 아마 2016년 6월 달인가요? 정부에서 정말 죽은 게 맞아요. 이런 식으로 또 발표까지 할 정도로 그 규모가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조이팔이 했던 사기 피해 금액이 4조 원대였어요. 그리고 이 4조 원은 신고된 것만 그런 거지 신고되지 않고 이 잠복해 있는 금액까지 하면 10조 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사기를 쳤을까 궁금하죠? 제가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어디 가서 써먹지는 마시고
이 사람은 원래 기본적으로 유통업계에서 많이 이렇게 경험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유통업체 생리를 잘 알았어요. 그래서 회사를 BMC라는 회사를 대구에 설립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이 건강기구 중에 골반 교정기, 찜질기, 공기청정기 이런 것들은 좀 고액이에요. 고액이라서 우리가 보통 뭐 골반 교정기 저는 잘 보지는 못했지만 이런 것들을 사서 쓰기는 힘들거든요. 보통 빌려서 쓴다는 얘기죠. 아마 여기도 보면은 그 의료기를 렌탈해서 쓰시는 분도 아마 계실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자, 여러분 일단 440만 원만, 그것도 500도 아니에요. 440만 원만 투자하십시오. 그럼 이 돈을 모아가지고 지금 엄청나게 많은 투자자가 있는데 이 돈을 다 모아서 이 비싼 기계들을 살게요. 저희들이 다 대량으로 구입해서 요거를 렌탈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나는 440만 원 내고 뭘 얻죠? 예, 440만 원 내시면 이 기계를 렌탈해서 따박따박 매달 12만 원씩을 드릴게요. 그러면 계산을 따져보면 1년에 35% 수익률이에요. 요즘 은행 이자가 2%가 채 안 되거든요. 오히려 요즘 뭐 마이너스 금리라고 하는데 아니 내가 440만 원 내가지고 따박따박 들어와서 1년에 35%다. 이 정말 괜찮은 장사죠. 그러면 이제 질문이 내가 한 구자 말고 한 2개, 3개, 4개 더 할게요. 물 밀듯이 밀려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조이팔 씨가 했던 가장 중요한 작업은 뭐냐? 신뢰를 쌓는 거예요. 초기 사람들을 열심히 35%의 돈이 되게끔 준 거죠. 놀라운 것은 이 기기를 산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기는 회계상 잡혀 있지 실제 존재하지 않았던 겁니다. 자, 그런데 소문이 나니까 이제 이게 막 계속 소문을 타고 야, 이 조이팔이 BMC를 하는데 수익률이 35%래. 그러니까 서로 이 내 구자를 넣으려고 오는 거죠. 줄을 서 있는 거죠. 그러면 뒤에 거 빼가지고 앞서주고 이렇게 돌리다 보니까 이게 오랫동안 가버린 거예요. 이게 바로 폰지 수법입니다. 사실 이게 폭탄 돌리기 수법이죠. 그리고 여기다가 피라미드 수법을 또 더한 거예요. 밑에 또 사람까지 두면 더 추가적으로 주고. 그러니까 거의 그 다단계 사기의 결정판이었어요. 이 조이팔 사건이 일어나고 엄청나게 많은 질문이 아니 왜 이런 거에 속을까 사람들이 우리 생각에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안 속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제가 직업상 사기꾼들을 많이 봐요. 왜냐하면 제가 변호사이기 때문에 사기꾼들을 변호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외모 자체에서 아주 사기성이 농후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딱 보면은 저기 뺀질거리게 생겨가지고 이 뭔가 믿음이 안 가. 그런 사람들은 사기 잘 못 쳐요. 왜냐하면 다 경계하니까. 진짜 사기범들은 되게 어눌하고 전 잘 모르는데요. 뭐 이러는데 전과 때 보면 전과 사기 팔범. 그러니까 조이팔이라는 사람도 아주 시골 사람처럼 야 설마 저 사람이 날 속이겠냐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아주 인간적이고 그러면서 말은 아주 구수하게 잘하고 그리고 보통 보면 이제 사기를 치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 수익률이 최고고요. 뭔가 이렇게 과대 광고하는데 이 조이팔 그 팀들은 그런 식의 과대 광고도 안 하고 뭐 이 정도 하면 소박하게 하실 수 있고 이거는 뭐 새로운 마케팅 기법입니다. 이런 식으로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넘어가기 때문에 단군 이래 최대 사기를 친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투자 사기인데요. 여러분들이 부동산 투자 사기를 나는 뭐 돈도 얼마 없는데 부동산 투자 사기는 나랑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하시기가 쉬워요. 근데 그렇지가 않은 게 땅을 쪼개서 팔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이게 땅이 한 필지가 있으면 원래 한 필지는 한 명이 소유를 해야 되는데 요즘 기획 부동산 업자들은 그걸 막 10개, 100개로 쪼개가지고 요거 지분만 가지고 계셔도 주식은 깡통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땅은 어디 사라지지 않잖아요. 이러면서 땅을 사라 그러거든요. 그러면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가지고도 부동산 투자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또 요즘 이 부동산 투자 사기가 아주 성행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방법을 좀 가지고 왔어요. 어떻게 하는지. 우선 첫 번째, 보통 부동산 투자 사기는 전화 걸려옵니다. 이제 그 설거지 하시고 아침마당 보시고 편안하게 있는데 전화가 탁 오는 거예요. 전화가 오는데 첫 번째가
사실상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를 대상으로 분양한다. 이게 뭐냐 그러면 이 땅에는 그 땅의 용도가 다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보전 녹지 지역이다. 이거는 녹지, 이것은 이 삼림으로 우거져 있기 때문에 여기는 집도 못 짓고 아무것도 못하게 딱 용도를 획정해 놓은 거예요. 보전 녹지 지역. 그러면 그 보전 녹지 지역은 땅값이 높겠습니까? 낮겠습니까? 낮죠. 뭐 쓸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런데 업자들은 이 땅을 싸요. 이 땅을 아주 싼 값에 삽니다. 싼 값에 산 다음에 약간의 거기에 이제 이 데코레이션을 하는 겁니다. 이 나무 좀 쳐버리고, 나무 치는 것 자체가 삼림법 위반이거든요. 근데 신경 안 써요. 싹 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약간 모델하우스를 딱 지은 다음에 사진을 탁 찍고 전화를 하는 겁니다. 사모님, 이게 지금 보전 녹지 지역으로 되어 있는데요. 곧 이게 풀립니다. 풀리면 땅값이 10배는 뜁니다. 보세요. 저희들이 이렇게 이미 지금 모델하우스를 지어놨잖아요. 그러면서 유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막상 이렇게 사진 같은 거 보면 그럴싸해 보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땅을 사는 수법이 바로 이 방법인데, 작년 2015년 8월에 경기도 양평에 바로 이런 방식으로 삼림을 훼손하고 전원주택 단지를 조성해서 73명한테 분양을 했대요. 그리고 튀어버린 거죠. 그럼 74명은 내가 이제 이쪽 이 녹지 지역에 앞으로 내가 전원주택을 가지고 있고 이거를 되팔 수 있겠구나. 웬걸 돈도 떼이고 나중에 당신들 말이야 지금 여기 이 삼림을 이렇게 산림법 위반으로 또 기소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제가 한 게 아닌데요. 아니 당신 명의로 지금 돼 있잖아. 그렇게 완전 이 덮어 써버린 이런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가 이 분양 매매 과정에서 허위 개발 계획을 제시하는 수법, 아주 전통적인 수법이죠. 사실 땅이라고 하는 거는 땅 그 자체로는 사실은 가치가 없는데 이 땅 주변에 뭐가 생긴다든가 건물이 올라간다든가 그렇게 했을 때 이 땅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 사실은 바깥에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거죠. 지금 이 지자체에서 이런 개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화려한 거 파워포인트 자료로 막 보여줘요. 그리고 또 이게 뭐 정부의 유력 인사가 지금 여기 투자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좀 혹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허위 개발 계획에 혹해가지고 사기를 당하시는 분들도 많고, 이런 경우는 사실은 현장에 가봐서 사실 가서 눈으로 보선 좀 알 수가 없죠. 그러면 현장에 가서 현장 그 주변에 있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가서 몇 군데를 다녀보시라고요. 몇 군데를 다녀보는데 그 사람들이 아무도 모른다. 그러면 일단 의심을 해봐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접근성이나 수익성을 과장하는 수법입니다. 판례에 이런 게 있었어요. 그 인터체인지, 그러니까 고속도로 인터체인지에서 가깝다 그러면 교통 편의성 때문에 땅값이 올라가거든요. 뭐 시흥 인터체인지에서 1분 거리 그랬는데 막상 사보니까 한 18km 떨어져 있어가지고 시속 70km로 달리도 15분 동안 가야 돼요. 근데 1분 거리라 돼 있었던 거죠. 물론 내가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던 잘못이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이 상가를 분양받으면 수익률 200%. 근데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 그러면 우리 판례가 이렇게 돼 있어요. 분명히 이 사람들이 말이죠. 이거 사면 수익률 200% 난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수익률이 10%밖에 안 나요.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면 우리 법원은 어떻게 보느냐. 계약서 봅시다. 계약서. 계약서에 그 내용이 들어있습니까? 근데 계약서에는 사실은 그게 없어요. 계약서는 그냥 소유권을 어떻게 넘기고 돈 어떻게 받는다는 거지 이걸 해서 수익률이 몇 프로다 그것까지는 계약서에 안 들어가 있거든요. 그럼 우리 법원은 어떻게 보느냐면 아니 그 물건 팔다 보면 좀 이렇게 과장도 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물건 팔면서 좀 과장했다고 그게 다 사기는 아니에요. 계약서에 들어가야만 이게 사기지. 그래서 보통 부동산 업자들이 이 판례를 다 알아요. 다 아니까 뭔가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은 이 계약서에 안 남겨 말로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현혹시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동산, 제가 의외로 부동산 사기를 당하신 분들을 상담을 많이 해보는데 이렇게 누워서 전화를 하고 혹해서 돈 넣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진짜 제가 부동산 투자 많이 하시는 분들 보면 내가 부동산을 하나 산다, 어떤 상가를 산다 그러면 이분들은 어떻게 하시냐. 하루에 몇 번을 가봐요. 아침에 가보고 점심때 가보고 저녁 때 가보고 밤에 가보고
주말에 가보고 과연 이 상권 주위에 어떻게 유동 인구가 형성되는가. 그러면서 이 부동산을 충분히 알고 투자하시는 그런 분들이 제대로 된 부동산 투자자지 그냥 누워서 전화로 얘기만 듣고 했다가는 이렇게 옴팍 뒤집어 쓰기가 쉽습니다. 네 번째가 가장 흔한 방법인데요. 개인 등기가 아닌 공유 지분으로 등기하는 수법.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한 필지 하나를 다 사기에는 이게 몇 천만 원, 몇 억이니까 어려운데 보통 전화를 해서 정말 좋은 땅인데 이걸 지금 저희들이 10분만 모십니다. 10분을 모셔서 10분을 쪼개가지고 지금 사는데 한 구자당 5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한 1년 정도 있어서 개발 계획이 풀려지면 한 3배 이상 뜁니다. 그러면 한 500 해서 3배 1,500 혹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서 공유 지분으로 등기한다는 게 함정이에요. 자, 공유라고 하는 건 땅이라는 건 공유할 수는 있어요. 공유를 한다는 얘기는 이렇게 공유를 하면은 10명이서 한 필지를 10분의 1씩 지분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게 내가 10분의 1이면 이 땅 중에서 어느 위치인지는 그거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냥 머릿속으로 관념적으로 10분의 1이지 그러면 땅의 모양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10분의 1이 달라요. 나는 여기 입구 쪽을 원해. 난 저 뒤쪽은 원하지 않아. 모든 사람들은 입구 쪽을 원할 거란 말이죠. 결국은 이게 나중에 제대로 개별 등기를 하려고 하면 이제 그 사람들이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일단은 공유 등기 해놓으시고 나중에 제대로 개발 계획되면 이게 분필 등기라 그래요. 분필 등기에서 선을 그어서 여기까지는 A씨 거, 여기까지는 B씨 거 이런 식으로 교통정리 해드립니다라고 하는데 교통정리가 거의 불가능해요.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지역은 아예 그 분필 등기 자체가 법상 안 되는 그런 구역들도 꽤 있어요. 그럼 결국은 이 공유 지분으로 샀다가는 나중에 그냥 공유만 가지고 있는 거 그 10명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계속 땅을 가지고 있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사기는 몇 가지 징표가 있어요. 그 징표만 좀 아시면 되는데 첫 번째는 부동산을 사라고 얘기는 하면서도 정확한 지번을 안 알려줘요. 요즘은 말이죠. 지번만 알면 그 젊은 자제분들한테 얘기하시면 그 포탈 인터넷으로 지도 검색하면은 위성 사진까지 다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땅이 생겼는지. 그리고 그 지번 주변을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사기꾼들은 땅을 사다 이 정말 좋은 땅이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지번을 얘기를 안 해줘요. 그런 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토지를 보여주기 전에 가계약금을 요구해요. 이 땅을 보시려면 일단 돈을 좀 내세요. 왜냐하면 이게 서로 지금 보려고 난리인데 저희들은 이거 자체가 정보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한번 보시려고 하면 가계약금을 주세요. 가계약금을 요구하는 사람들은 또 거의 10중 8구 사기꾼들입니다. 세 번째, 현장을 보러 간다. 현장 보러 가는 것을 이제 법적인 용어로 임장한다 그러는데 임장. 현장 보러 갈 때 절대 제3자 동행 안 됩니다. 본인만 오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잘 모르니까 좀 전문가를 데리고 가고 싶은데 본인만 오세요. 안 됩니다. 아니 정말 물건을 좋고 팔려고 하면 우리가 가서 제대로 봐야 되는데 본인만 이렇게 허용하는 경우에도 사기성이 농후한 거고요. 네 번째가 이 보통 많이 쓰는 수법인데 정치인이나 관할 기관과 다 얘기가 되어 있다. 유착이 되어 있다. 이게 사실은 여권, 실세 누구의 사촌의 땅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이것도 거의 다 사기입니다. 그래서 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부동산 기획 부동산 업자들의 사기로부터 좀 피하실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이 이제 결혼 재혼 사기인데요. 이제 홀로 된 외로운 노년층을 겨냥한 범죄입니다.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신모 씨가 62세인데 몇 년 전에 상처하고 외롭게 지내다가 배우자를 구한다라고 생활정보지에 그 광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10살 연하의 52세 이모 씨라는 여성분이 만나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내에서 만나서 커피를 한 잔 먹으면서 얘기를 하는데 뭐 이렇게 되게 차분하시고 얘기도 잘하시고 그런데 보니까 지금 남편과 이혼 소송 중인 거예요. 남편의 이 폭력에 더 이상 못 견뎌가지고 지금 이혼 소송하고 있는 중인데 뭐 친정으로부터 재산은 좀 충분히 받을 만큼 상속도 되어 있는 상태고 그게 너무 지금 힘들어서 그렇다.
근데 그 이모 씨가 사정도 딱하고 이래서 이 신씨 할아버지는 이제 마음이 혹한 거죠. 그래서 자기 고향 영동까지 가서 그 이모 씨가 따라가서 밥도 해주고 동거를 한 겁니다. 밥도 해주고 또 농사도 좀 짓고 이렇게 한 달쯤 하다가 이 남편과의 이혼 소송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내가 좀 시내에 나가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좀 떠났죠. 떠난 상태에서 자주 시내에서 만났는데 조금씩 이제 돈을 요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돈이 재판 비용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친정으로부터 받은 이 상속된 재산을 등기하는데 등기 비용이 필요하다. 나중에는 나 이 남편과 정말 떨어지고 싶은데 이 남편이 위자료를 요구한다. 그래서 내가 차라리 내가 돈을 주고서라도 떨어내고 싶다. 그래서 또 1억 원을 요구하고. 그래서 그 신씨 할아버지가 그 이모 씨에게 뜯긴 돈이 5억이었어요. 그러니까 조금씩 해서 5억이나 뜯긴 거죠. 그러다가 자기가 생각해도 아무리 봐도 속았다는 느낌이 들어서 정말 부끄럽지만 아들한테 얘기를 하고 아들이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조사해봤더니 이 여성이 결혼을 한 3번쯤 한 여성이었고 사기 전과가 4개나 있었어요. 더 놀라운 것은 이 신씨 할아버지랑 동거하는 그 무렵에 다른 남자 둘과도 동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주 열심히 바쁘게 사신 것 같아 보니까. 그러면서 이 두 사람으로부터 돈을 얻었는데 돈을 이제 그 편취했는데 그 중에 한 할아버지가 5천만 원을 편취당하고 자살까지 하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이모 씨가 구속이 되었는데 요즘 이런 재혼 사기가 상당히 좀 많습니다. 왜냐하면 예전과는 달리 요즘은 뭐 상처하시든 아니면 요즘 또 황혼 이혼이 많으시잖아요. 하시고 난 다음에 뭐 내가 외롭게 살 필요가 뭐가 있냐. 그리고 또 경제적인 여유가 좀 있으신 분들은 나도 내 인생을 살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황혼 동거 또 황혼 재혼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 속칭 뭐 꽃뱀 그러잖아요. 아까 같은 경우에도 따지고 보면은 그 이모 씨가 꽃뱀의 역할을 한 거죠. 그런데 제가 이 소위 말하는 꽃뱀 사건들에 조금 이렇게 직간접적으로 관여가 되면서 제가 꽃뱀들의 얼굴을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꽃은 아닌 것 같아 보니까 그냥 뱀이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꽃뱀은 엄청나게 미모가 뛰어나고 안 그래요. 기본적으로 이 꽃뱀 역할을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경청하고 공감해주고 그러면 특히 이 노인분들께서는 뭐 자식들 다 키워놓고 이제 외롭잖아요. 외로운데 내 얘기를 잘 들어주는 그 사람에게 이 마음이 공감이 가고 그래서 이런 대부분의 꽃뱀 사기는 자식이 부모를 제대로 이렇게 봉양하지 못하고 제대로 연락이 없을 때 이런 경우가 꽤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또 내가 만약에 이제 나이가 들었지만은 새로운 제2의 인생을 살고 싶어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교통정리가 필요해요. 교통정리가 뭐냐 그러면 만약에 내가 이렇게 새 사람과 인연을 맺고 결혼을 했는데 만약에 내가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면 이 재산이 그때는 그럼 상속이라는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러면 나랑 한 2년, 3년 살게 된 이 여성에게 상당히 많은 재산이 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현명하신 어르신이라고 하면 이런 내가 제2의 인생을 설계하고자 할 때는 내가 남은 재산을 유언을 통해서 어떻게 정리하는가에 대해서도 한 번쯤은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이 보이스피싱입니다. 우리 뭐 너무나 많이 들어보셨던 거죠. 이 피싱이라는 게 개인정보라고 하는 프라이빗 데이터와 낚시하다, 피싱, 이게 두 개가 결합된 피싱이라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즉, 그 사람의 개인정보를 살짝 가지고 와서 홀려가지고 이렇게 낚시를 해서 돈을 가져간다는 건데 기본적으로 이 피싱을 하는, 보이스 피싱을 하는 사람들의 목표는 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거나 안 그러면 내가 돈을 뺄 수 있는 개인정보를 이렇게 송출받거나 이 두 개 중에 하나거든요. 전통적인 수법이 대표적인 게 납치 협박형이에요. 이런 겁니다. 어느 날 전화가 와요. 아주 점잖은 목소리로
아드님이 누구시죠? 네. 아드님을 붙잡고 있는데요. 돈을 2천만 원을 준비를 하셔서 2시까지 어느 초등학교로 나오세요. 그럼 되게 당황스럽잖아요. 이게 말이죠. 저희들이 좀 신경을 쓴 건데 요즘 젊은 친구들 간하고 각막하고 콩팥을 떼면 한 5천만 원 됩니다. 근데 뭐 한 2천 정도로 저희들이 해드릴 테니까 준비해서 오세요. 그러면 정말 당황스럽잖아요. 근데 뭐 어떻게 할지 모르겠으면 뭐 별로 땡기지 않으시나요? 야 망치야 준비해라. 그럼 예 그러는 거예요. 야 빨리 마취 시켜. 이런 식으로 해서 협박을 해서 돈을 뜯어가는 보이스피싱 수법이 한때 되게 유행했었어요. 근데 이거는 가능한 이유가 우리 보통 보면 무슨 뭐 카드사에서 금융사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냥 전화하는 건 아니고 그런 정보를 가지고 이 사람이 몇 살이고 자식이 있고 이 정보를 가지고 그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더 근사한 믿을만 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대표적인 방법이 예금 보호 조치 빙자행인데요. 예금 보호 조치 빙자행 이런 거죠. 전화가 와요. 전화가 오면 다짜고짜 저기 혹시 누구 아십니까? 저 잘 모르겠는데요. 몰라요. 아니 저희들이 지금 저기 상습 도박범으로 이렇게 이 사람을 잡았는데 이 사람이 쓰고 있는 계좌 중에 지금 당신 계좌가 있는데 그러면 제가 그 계좌 준 적 없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내 계좌를 다른 사람 범죄에 쓰게끔 이렇게 만약에 내가 도움을 줬으면 나도 범죄자가 돼요. 당신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당신 때문에 피해본 사람이 몇 명인지 알아? 막 호통을 쳐요. 호통을 치고 그러면 지금 이렇게 된 걸 보면 지금 이미 당신에 대한 개인 정보가 범죄자에게 다 유출이 됐으니까 지금 당신 지금 계좌 어디 있어? 그럼 예 뭐 A 은행에 있고요, B 은행에 있고요. 그러면 그 계좌에서 또 지금 다른 식으로 범죄에 이용될 수 있으니까 빨리 내가 계좌를 불러줄 테니까 안전 계좌를 빨리 집어넣어. 예 그러겠습니다. 그래서 전화 속에서 얘기하는 사람이 얘기하는 그 안전 계좌로 돈을 넣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이제 그쪽에서 꿀꺽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예금 보호 조치 빙자행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많은 게 이 대출 빙자행이죠. 이 대출 빙자행은 전화가 와서 이러는 겁니다. 지금 어느 상호신용공고에서 고금리로 대출 쓰고 계시죠? 딱 찍어서 얘기를 해요. 그러면 어떻게 알지? 그리고 정말 내가 제2금융권이나 제3금융권에서 쓰고 있는 대출의 금액을 딱 찍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쓰고 있는데 그건 너무 고금리인데 부담되시지 않습니까? 당연히 부담되죠. 그래서 이걸 조금만 좀 뭔가 손을 보면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몇 가지 방법을 얘기를 해요. 우선 이 신용 등급을 조금 지금 보니까 신용 등급이 7등급으로 되어 있는데요. 조금의 조치를 하면 신용 등급을 5등급으로만 올려도 이율을 3%를 낮출 수 있습니다. 또는 지금 쓰고 있는 그 대출에서 한 일부만 먼저 갚으면 그 갚은 것 가지고 저희들이 그쪽과 협의를 해서 다른 은행으로 갈아타게 해드릴게요. 그럼 얘가 만약에 지금 한 제2금융권에 3천만 원을 대출을 받고 있어요. 근데 지금 얼마 정도 갚으실 수 있겠습니까? 한 300만 원이라도 지금 갚으면 2,700 남으니까 그걸 가지고 제가 옮겨 타게 해드릴게요. 그러면 이 300만 원을 원래 내가 쓰고 있는 대출 은행에 주면 될 거죠. 그게 아니고 저희 쪽으로 보냈어요. 그럼 저희 쪽에 그걸 받아가지고 가서 협의를 해서 풀어드릴게요. 왜 이런 대출 빙자행위에서 많이 사람들이 사기를 당하느냐고 하면 정확하게 내가 어느 은행에서 대출을 쓰고 있고 그 금리까지 알면서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딱 보고 이 사람이 지금 금리가 높구나. 그러면 서민인데 금리가 높으면 당연히 매달 이자가 부담이 되고 이 이자를 낮추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대출 빙자형이 아주 적중률이 높은 겁니다. 그래서 이 금융권에서는 강조를 합니다. 뭐 신용 등급을 조정해 준다. 이런 것을 이유로 돈을 받게 하는 것은 100% 사기다. 절대 속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피싱 결합형인데 이건 아주 지능적이에요. 자, 여러분이 스마트폰이 있는데 이 스마트폰에 사실은 여러분들이 모르는 많은 정보가 있어요. 그럼 이 정보를 누군가가 빼가면은 내 지갑이 다 털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절대 내 전화기를 아무한테나 안 주면 되지. 근데 요거를 좀 어떻게 이제 이걸 빼가느냐.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전화가 와요. 전화가 와서 또 막 호통을 칩니다. 누구누구시죠? 아니 지금 이 범죄 지금 계좌에 당신께 지금 들어 있는데 당신 때문에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제 긴장을 하죠. 그러면서 이 혹시 보이스피싱이 아닌가 의심을 하죠. 그런데 절대 나한테는 저기 예금 계좌번호 불러주지 마세요. 그 예금 계좌번호 같은 거 불러달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보이스피싱범입니다. 미리 치고 들어와요. 그럼 이 사람은 보이스피싱범이 아니구나. 대신 저희 검찰 사이트로 들어오셔서 몇 가지 정보를 입력하세요. 저한테 말씀하시지는 마시고. 그러면서 사이트를 이렇게 날려줘요. 저희들 문자로. 그러면 요즘 보통 뭐 카톡 같은 거 하다 보면 이렇게 링크가 날라오잖아요. 그거를 탁 누르면 사이트로 촥 들어가요. 사이트로 들어가면 이게 뭔가 뭐 이게 망치도 있고 뭐 법전도 있고 뭔가 그럴싸해 보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내 이름이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이 사람은 지금 무슨 뭐 금융거래법 위반 혐의자로 내사 중임 내 이름이 적혀 있고 옆에 검찰총장 누구 사인이 탁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정말 내가 지금 이렇게 수사를 받고 있는 모양이구나. 그래서 저기 아까 말씀드리지만 예금 계좌는 저한테 말씀하지 마시고 그 밑에 빈칸에 그 예금 계좌 번호 그다음에 그 인터넷 뱅킹 아이디를 딱 입력하세요. 제가 아는 어떤 후배 변호사도 이 방법으로 털렸어요. 여러분 생각에 아니 변호사가 근데 보통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냐 그러면 전화를 중간에 못 끊게 하는 게 지금 수사가 급박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갑자기 당신이 전화를 끊으면 피의자로서 의심될 수 있다. 그리고 지금 모든 대화 내용이 녹음되고 있고 지금 빨리 수사에 협조하라. 지금 한시가 급하다. 이렇게 막 몰아세우기 때문에 이 전화를 이렇게 끊을 수가 없고 사이트가 너무 그럴싸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정보를 입력하는 순간 정말 중요한 정보들이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요즘은 그거와 비슷해서 이 스미싱이라 그래서 어떤 거냐면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이런 거 많이 받아보실 거예요. 톡으로 누구누구 돌잔치 초대합니다. 누구누구 모바일 청첩장. 그럼 이게 누군지 내 아는 뭐 우리 개원의 딸인가? 긴가민가해서 눌러보잖아요. 그게 사실 스미싱이에요. 그걸 누르는 순간 이 저쪽 범죄자들이 만들어 놓은 악성 코드가 스마트폰에 다다다닥 들어가는 거예요. 그다음부터 이 스마트폰이 내가 들고 있지만 내 게 아니에요. 이게 유명한 스미싱의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요즘 이 링크를 달고 모바일 청첩장, 특히 뭐 무료 쿠폰 이런 것들이 보면 이 나이 드신 분들이 그냥 무심코 눌렀다가 이 스마트폰이 좀비 스마트폰이 되는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신종 수법 중에 요즘 갑자기 뜨고 있는 수법이 하나 있어요. 이런 겁니다. 이제 보이스피싱이 계속 진화해요. 왜냐하면은 그 금융감독원에서 금융감독원 사이트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그놈 목소리 그래가지고 이런 보이스피싱을 당한 사람들이 녹음한 것들을 쫙 올려놔요.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전화를 많이 건 남자 여자 베스트 5 그래가지고 올려놔요. 목소리를 공개하는 거죠. 공개를 하기 때문에 이 전통적인 보이스피싱이 좀 잘 안 먹혀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또 어떤 식으로 하냐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전화를 해요. 할아버지가 받아요. 여보세요? 누구누구시죠? 네. 지금 귀하에 이 계좌가 다 정보가 노출돼가지고 지금 돈이 다 빠져나게 생겼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보이스피싱이 비슷해요. 예, 그런데요. 돈을 인출해서 집에 갖고 있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그래요? 얼른 인출하셔서 집에 혹시 뭐 냉장고나 냉장고는 안 그러면 장롱이나 냉장고 냉동실에 보관해 두세요. 그러면 저희 금융감독원에서 직원들이 나가서 그것을 안전하게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그런 전화를 받으면 일단 특히 이제 이런 것들은 독거노인에게 많이 써먹는데요. 혼자 사시는 분들에게 얘기하면서 자, 그러면 빨리 은행 가셔서 돈 빨리 인출해 오세요. 그러면 이 놀란 가슴을 쓸어 안고 이 돈을 가지고 집에 와서 냉장고에 일단 넣어두는 거죠. 그러면 이 돈을 훔치는 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점잖게 그 독거노인에게 주소를 물은 다음에 와요. 오면 뭔가 금융감독원 비스무리한 신분증을 딱 내밀고 놀라셨죠? 그러면서 이 돈을 저희들이
안전하게 보관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금 카드를 줘요. 이 현금 카드로 나중에 요 은행에 가셔서 찾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신분증도 다 보여주고 그러니까 믿고 돈을 주는 거죠. 그러면 얘네들이 갖고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안 그러면 두 번째 방법은 일단 냉장고에 숨겨 놓으라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집 주소를 파악한 다음에 몰래 들어와서 아예 절도 훔쳐가 버리는, 그러니까 보이스피싱과 주거 침입 절도가 결합된 요즘 이런 그 또 하이브리드형 그 보이스피싱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사기 유형들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은 이래요. 우리가 이런 사기죄에 휘말리게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랄까 약간 허황된 욕심이 바탕에 깔려 있는 게 있어요. 이게 1 플러스 1은 2인데 1 플러스 1이 3이 될 수 있고 1 플러스 1이 4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기본적으로 사기꾼들은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을 하거든요. 그런데 인생을 오래 사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공짜는 없고 이 그럴싸하게 보이게끔 구조를 만드는 거. 그리고 항상 그런 구조를 만들 때 바람잡이들이 있어요. 우리 예전에 어릴 때 뭐 어디 가보면 어디 시장에 가면 항상 옆에서 바람 잡는 사람 때문에 저 집이 잘 되나 보다 그런 식으로 이런 사기꾼들은 항상 바람잡이가 있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먼저 호의를 베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가 나에게 호의를 베풀 때 그 호의를 다 무시해서는 안 되겠지만 아무런 이유 없이 호의를 베풀 때는 일단 이 사람이 왜 이러는지 의심을 해봐야 되고 요즘은 또 옛날과는 달라서 아까 부동산 사기 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다양하게 체크해 볼 수 있는 게 많아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보통 사기꾼들이 이거 절대 남한테 말하지 마세요. 이거 절대 비밀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자제분들에게 내가 이런 전화를 받았는데 이거 한번 확인해 봐. 그러면 요즘은 인터넷이 너무나 발달했기 때문에 클릭 몇 번만으로 그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상담했던 사례인데요. 정말 은퇴 자금 3억을 가지고 계시다가 부동산 사기 집단에 이 홀라당 다 날려버린 거예요. 그럼 3억은 평생 모은 돈인데 그 사기범들은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잡을 수도 없어요. 그럼 이 어르신의 남은 여생은 너무 뭐 불을 보듯 지금도 보면은 먼 길 그냥 걸어 다니시는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지킬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다양한 사기 수법을 잘 숙지하시고 어떤 그런 그런 상황들이 왔을 때 이 얘기를 기억하시고 좀 잘 스마트하게 대처할 수 있는 우리 아침마당 시청자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조우성 변호사의 강의 잘 들었습니다. 근데 엄지희 씨 안 속을 자신 있어요? 저 자신이 넘쳤는데 계속 들어보니까 저도 변호사도 사기를 깜짝- 당한다는데. 변호사가 사기를 당한다는데 굉장히 오늘 근데 또 많은 분들이 꼼꼼히 메모까지 해 가시면서 열심히 들으셨거든요. 네. 그래도 궁금하신 점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질문하시죠. 네. 네, 좋으신 말씀 강의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돈을 송금한 뒤에 늦게 사기를 당했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땐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걸 이제 환급 제도라고 하는데요. 각종 은행에서는 그런 보이스피싱이 발생한 다음에 환급 신청을 하게 되면은 환급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마련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A 은행에 그렇게 뭐랄까 뭔가 속은 것처럼 해서 내가 넣은 것 같다라고 하면 바로 그 A 은행에 대표 전화를 해가지고 내가 이게 요즘 은행마다 워낙 보이스피싱 관련된 그런 민원이 많기 때문에 최우선적으로 취급을 해줍니다. 그래서 바로 은행에 내 상황을 얘기를 하면은 은행에서 그 정해진 매뉴얼대로 처리가 되니까 그는 빨리 대처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어머님 혼자 계시는데 굉장히 걱정이 앞섰어요. 정말 혼자 계신 그 노인분들의 사기를 당하지 않게 미리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효도해야죠. 뭐. 자주 가시고 그다음에 요즘 어머님이 뭐에 관심이 있고 근데 야 얘야 내가 요즘 오늘 홍보관에 갔는데 젊은 친구들이 그러니까 결국은 혼자 계신 분들은 외롭잖아요. 그 외로움을 파고드는 것이 이 사기꾼들이거든요. 원래 그 외로움을 달래줘야 할 것은 자식들인데 그래서 오히려 저는 오늘 강의를 통해서 홀로 계신 우리 부모님들과
소통을 하고 그 진정한 소통을 하는 것이 진짜 사기를 막을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뭐 이런 제가 답을 드려봅니다. 자주 연락하시죠. 네, 저도 다시 한번 또 부모님께 전화, 안부 전화 드려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조우성 변호사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강의 잘 들었습니다.